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뭔가가 뭐인지 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뭔가요? 사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철학과 같은 곳이 왜 아직도 망하지 않...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책을 펴면 항상 소크라테스보다 먼저 등장하는 철학자들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이 기원전 6세기 밀레토스에서 태어난 탈레스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죠. 당대에도 탈레스의 생각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추켜 세웠던 걸까요? 먹고 살만해야 철학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쯤 맞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탈레스가 활동하던 시기의 밀레토스는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한 교역도시였습니다. 밀레토스는 리디아 왕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이집트와도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밀레토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구성인구의 대부분이 노예였으며 노예가 아닌 이들은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자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하루에도 사람을 수십 명씩 장대에 매달아 태워서 한밤의 도시가 대낮처럼 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밀레토스의 자유민들은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인류의 굴곡진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 하나가 강력하게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는 정의를 향한 회의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에 바른 것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주변이 엉망인가? 여기서 바른 것은 다시 공통의 원칙 혹은 윤리 혹은 필연으로 뻗습니다. 정의란 결국 보편적인 영혼이죠. 그리고 허무란 개별적인 순간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은 세계를 무의미의 집합으로 인식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태어나서 살고 죽을 뿐입니다. 철학은 허무주의를 뚫고 등장합니다. 철학자에게 세계란 정의로 세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것, 다시 말해 근본, 근원의 탐구가 제일 과제로 떠오르게 되죠.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했다는 문장에서 물이라고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아르케라고 합니다. 밀레토스의 1세대 철학자들은 세계의 구성원리 아르케를 찾는 최초의 서양 철학자이자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이 눌러앉은 고대 그리스의 세상은 논박이 불가능한 구조로 묶여 있었습니다. 번개는 왜 치는가? 폭풍은 왜 생기는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신들에게 있고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탈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케는 물이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논리적 가설입니다. 물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러니 논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탈레스의 주장은 신화가 아닌 이성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표어가 바로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입니다. 하지만 탈레스가 정말로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전의를 가져온 철학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탈레스는 아직 신화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는 모든 것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는데 서로 붙고 멀어지는 자성 역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도 신이 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이 말도 탈레스의 가르침이 남긴 흔적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탈레스가 온전히 신들의 세계에 속해 있던 명제를 인간의 이성으로 논의하며 증명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탈레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는 그런 관점에서 탈레스의 주장을 좀 더 재미있는 영역으로 끌고 갑니다. 아르케가 문이라면 불은 왜 안 되는가? 공기는, 흙은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넷 혹은 다섯이라고 보는 관점은 고대 문명에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 예를 들면 화재나 홍수 같은 큼직한 사건의 바탕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레스는 물을 근원으로 뽑음으로써 나머지 것들을 물 아래에 두었지만 왜 이것들이 서로 대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물이 불이 되고 흙이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케라면 물, 불, 흙, 공기 같은 것보다 상위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특징으로도 규정되지 않고 무엇으로든 변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아낙시만드로스의 사고는 멋지게 도약합니다. 그는 아르케를 아페이론이라고 규정하고서 자세한 탐구를 일단 뒤로 미룹니다. 아페이론이란 그리스어로 무한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는 곧 규정되지 않고 한정되지 않으며 경계가 없는 가상의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은 탈레스의 물처럼 철학자가 주장한 내용보다는 주장으로 이르는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실립니다. 아마 아낙시만드로스는 당장은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대상을 이론적으로 가정해놓고서 사유를 시작한 최초의 과학자일 겁니다. 근대 물리학에서 빛의 매질로 에테르라는 게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실험했던 것과 생각의 흐름이 똑같죠.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이러한 이유로 아낙시만드로스가 탈레스보다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밀레토스에서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리면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인 아낙시메네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탈레스의 주장이 너무 좁았던 반면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에는 허점이 많고 아페이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던 것이죠. 아낙시메네스는 아르케를 공기라고 주장했는데 이때의 공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와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아낙시메네스의 공기는 동양식으로 풀면 일종의 기입니다. 공기는 밀도에 따라서 뜨겁거나 차가워지고 축축해지거나 건조해집니다. 이렇게 공기는 물이나 불, 흙이 되어 다시 만물로 뻗습니다. 아낙시메네스의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사고방식이 일종의 메커니즘, 다시 말해 체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밀레토스 아파로 구분되는 3명의 철학자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현대적 사고의 흐름을 끌어냈다는 게 무척 흥미롭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 세계를 미토스에서 온전히 빠져나온 로고스의 시대라고 섣불리 정의내려서는 안 될 겁니다. 밀레토스의 철학, 서양의 철학은 아르케를 찾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르케 탐구는 무의미의 세계를 물리치려고 등장했고요. 정리하면 철학이란 허무의 반대편에 서서 열심히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찾아 헤맨다면
있다면 철학은 늘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지금까지